아우슈비츠는 전체 나치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수용소였습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절멸 수용소 및 강제 노동센터로 기능했습니다. 폴란드 점령지에 건설되었으며 세계의 주요 수용소와 40개 이상의 하위 수용소를 포함했습니다. 죄수들은 물과 음식이 없는 며칠간의 여행 끝에 가축 수송 열차로 도착했습니다. 내려서면 SS 의사들에 의해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하는 경사로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예 노동, 조직적인 고문 또는 의학 실험에 사용되었습니다. 시신은 화장되거나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종전 전에 나치군은 기록을 파괴하고 증거를 불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제국의 가장 치명적인 절멸 기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 증언, 유적, 유해, 그리고 직접적인 이야기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아우슈비츠는 어떻게 완벽한 일상적인 고문의 기계가 되었을까요? 지옥으로의 도착, 선택, 기만, 그리고 초기 비인간화. 기차는 밤에 도착했고 문은 봉인되어 있었고 객차는 꽉 차 있었다. 안에는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물도 공간도 공기도 없이 몇 시간 동안 여행했다. 어떤 이들은 서 있었고 다른 이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비명소리와 함께 밀려 들어왔다. 군인들은 빨리 내리라고 명령했다. 아무도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경사로는 투광 조명으로 밝게 비추어져 있었다. 각 측면에는 경비병, 개, 그리고 제복을 입은 장교들이 있었다. 확성기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며 단지 일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짐을 바닥에 내려놓으라는 지시를 받으며 분리된 줄로 안내되었다.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했다. 몇 분 안에 선별이 시작되었다. 의사들과 동반한 SS 장교들은 지나가는 각 사람을 관찰했다. 간단한 손짓 한 번으로 어떤 이들은 왼쪽으로, 다른 이들은 오른쪽으로 보냈다. 그들은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자녀와 다른 이들은 부모와 떨어졌다. 아무도 이유를 몰랐다. 대부분은 그것이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일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한 길로 데려갔다. 나머지, 주로 노인, 아이를 동반한 여성 또는 병든 사람들은 조용히 따로 분류되었다. 그 그룹에게는 식사하고 쉬기 전에 샤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폐쇄된 건물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비누와 수건을 받았으며 옷을 조심스럽게 걸어두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갈 때 옷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안에는 그 구역의 천장에 샤워기가 있었다. 모두가 안으로 들어가자 문은 밖에서 힘껏 닫혔다. 얼마 후 가스가 살포되었다. 살아남도록 선별된 사람들은 다른 구역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프라이버시도 멈춤도 없이 옷을 완전히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옷은 더미로 쌓였고 표시나 이름은 없었다. 그 후 그들은 그들을 삭발시키는 임무를 맡은 수감자들의 줄을 지나도록 강요당했다. 모든 채모는 무딘 칼날로 제거되었다. 비누도 뜨거운 물도 없었다. 그 후 다른 이들이 그들을 감시하는 동안 그들은 소독액으로 뿌려졌다. 다음 방에서는 그들의 왼팔에 숫자가 문신되었다. 그때부터 각 사람의 이름은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으로 불리지 않고 피부에 새겨진 숫자로 불렸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다. 아무도 설명을 받지 못했다. 그 후 그들은 종종 더럽고 찢어졌거나 너무 큰 중고 옷을 받았다. 사이즈나 상태에 대한 구별은 없었다. 신발은 짝이 맞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신발 한 짝만 받거나 1000조각을 발에 묶고 다녔다. 변화는 완전했다. 수용소에 도착했던 사람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가족에 대해 물으려 했다. 기차에서 내렸던 아이들은 더 이상 없었다. 여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답은 오지 않았다. 오직 명령, 밀침, 그리고 침묵만이 있었다. 그 과정 후 수감자들은 나무 2층 침대가 있는 막사로 안내되었는데 매트리스도 깨끗한 담요도 난방도 없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낯선 이들 사이에 빽빽이 들어차서 그들의 첫 밤을 보냈다.
분위기는 습했고 공기는 탁했으며 발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울었다. 다른 이들은 말하지 않았다. 첫째 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끝났다. 새벽에 처음으로 소리친 사람은 경비병이었다. 빨리 나가서 실수 없이 대열을 이루고 질문 없이 움직여야 했다. 그렇게 아우슈비츠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은 혼란시키고 분리시키고 꺾기 위해 설계되었다. 통제는 기만, 정확성, 그리고 속도로 이루어졌다. 목표는 첫 순간부터 의지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굶주림, 추위, 그리고 느린 절멸의 한 형태로서의 노동. 매일 아침 같은 소리로 시작되었다. 건조한 비명, 다급한 명령, 얼어붙은 땅 위를 달리는 발소리. 몸은 나무 침상에서 약하고 둔하고 근육에 온기 없이 나왔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훨씬 일찍 하루가 시작되었고, 특히 몸의 떨림 때문에 잠들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담요는 없었다. 창문에는 유리가 없었다. 벽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나가지 않았다. 수감자들에게는 커피라 불리는 어둡고 뜨거운 음료가 주어졌다. 사실 그것은 커피가 아니었다. 쓴맛이 나는 더러운 물이었다. 서서 단체로 개인 용기 없이 마셨다. 얼어붙은 손들 사이로 건네지는 그릇에 담긴 양만큼 각자가 받았다. 그것이 그날의 첫 번째 식사였다. 뜨거운 액체 다음에는 점호가 있었다. 모두 서서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른 채로, 때로는 1시간, 때로는 3시간. 그 시간 동안 발은 땅에 달라붙어 있었고 발목 위로 추위가 올라왔으며 이빨은 부딪히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겉옷은 천 조각이었다. 줄무늬 유니폼에는 안감도, 겹도, 보호 기능도 없었다. 신발은 낡은 천 조각으로 연결된 나무 블록이었다. 눈이 오면 발에 직접 들어왔다. 비가 오면 몸이 흠뻑 젖었다. 점호 후에는 행진이었다. 수백 명이 작업장으로 걸어갔다. 일부는 수용소 밖으로 나갔다. 다른 이들은 경계선 안에 건물 쪽으로 갔다. 이동은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었다. 리듬은 의무적이었다. 넘어지는 사람은 일어설 시간이 없었다. 그룹은 멈추지 않았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사람들을 끌고 갔다. 땅은 진흙, 돌, 웅덩이 또는 얼음이었다. 상관없었다. 작업은 육체적이었고 현대적인 도구 없이, 휴식 없이, 이동 중 식사 없이 이루어졌다. 참호를 파고 돌을 나르고 손수레를 끌었다. 어떤 이들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모래 더미를 옮기고 다시 되돌리는 것과 같은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배정되었다. 그것은 시스템의 일부였다. 목표는 생산이 아니라 소모시키는 것이었다. 노력을 피하려 하는 이들은 지목되었다. 감독관은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그날의 배급량을 철회할 수 있었다. 정회 수감자들은 액체가 담긴 용기를 받았다. 그들은 그것을 수프라고 불렀다. 그것은 양배추가 들어간 뜨거운 물이었고 때로는 감자 껍질이나 당근 조각이 떠다녔다. 가끔 동물성 지방 한 가닥이 있었다. 대부분은 소금도 없고 농도도 없었다. 어떤 이들은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받지 못하기도 했다. 몸은 공허함을 느꼈다. 위는 수축되었다. 떨림은 수프의 온기에도 멈추지 않았다. 해가 질 때까지 작업은 계속되었다. 햇빛은 길잡이가 아니었지만 배고픔 시계는 그러했다. 들판으로 돌아올 때 발걸음은 더 느려졌다. 다리가 아팠다. 공기는 더 차가웠다.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줄, 또 다른 점호, 또 다른 서 있는 시간. 몇몇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을 흔들어 깨워야 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들려 옮겨지거나 바닥에 놓였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빵 한 조각이었다. 때로는 마가린 한 스푼, 특정 날에는 회색에 익힌 밀가루 혼합물. 빵은 단단하고 질겼으며 무게로 배급되었다. 각 조각은 여러 명에게 충분해야 했다. 몇몇은 녹슨 금속판의 가장자리로 잘랐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곰팡이 없는 부분을 받았다. 밤 동안 몸들은 온기를 위해 포개어졌다. 한 침상에 3명, 4명 또는 5명의 사람이 있었다. 담요는 없었다. 젖은 군복은 피부 위에서 말랐다. 몸에서 나오는 증기는 벽에 서리를 만들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모두가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몇몇은 경련으로 깨어났다. 다른 몇몇은 잇몸에서 피를 흘리며 깨어났다. 몇몇은 단순히 깨어나지 못했다. 체중 감소는 계속되었다. 매주 몸은 더욱 약해졌다. 갈비뼈가 튀어나왔다.
일어설 때 무릎이 떨렸다. 눈꺼풀이 아팠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잇몸에서 피가 났다. 머리카락이 빠졌다. 손가락은 색을 잃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걸을 뿐이었다. 추위는 달이 갈수록 심해졌다. 겨울은 선고와 같았다. 막사는 난방이 없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다. 바람이 이쪽 저쪽으로 불어왔다. 손은 갈라졌다. 발은 부어올랐다. 귀는 감각을 잃었다. 몇몇은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손톱을 뽑았다. 신발은 결코 마르지 않았다. 양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약한 기색을 보이는 사람들은 감시당했다. 만약 누군가 작업 중에 넘어지면 한 대를 맞았다. 일어서는 데 지체하면 또 한 대를 맞았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수프를 받지 못했다. 계속 넘어지려 하면 점회에서 사라졌다. 알릴 필요도 없었다. 그저 줄에서 한 명의 인물이 사라질 뿐이었다. 굶주림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설계의 일부였다. 배급량은 몸이 붕괴 직전에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계속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함, 즉각적인 죽음을 피할 최소한의 양이었다. 한계는 의도적이었다. 모든 칼로리가 계산되었다. 모든 숟가락은 측정되었다. 빵을 일부라도 아껴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았다. 음식을 숨기는 것은 절도로 간주되었다. 빵은 카포들에 의해 통제되었다. 몇몇은 배급량을 거래했다. 빵 한 입은 1시간의 추가 노동을 요구할 수 있었다. 수프 한 모금은 외투 한 조각과 교환되었다. 쇠약해짐은 점진적이었다. 다리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배는 비어 있어도 아팠다. 몸은 걸을 때 굳어졌다. 손은 주먹을 쥘 수 없었다. 등은 굽었다. 목은 축 처졌다. 얼굴에서 색깔이 사라졌다. 피부는 뼈에 달라붙었다. 숨 쉬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더 이상 삽을 들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간단한 작업이 할당되었다. 쓸기, 가벼운 물건 나르기, 더러운 구역 청소하기, 이러한 변화는 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업 그룹에서 제외되기 전 단계였다. 제외된다는 것은 배급량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앉아서 속으로 죽어가는 것이었다. 몇몇은 쓰레기에서 음식을 찾았다. 다른 몇몇은 바닥에서 껍질을 훔쳤다. 몇몇은 곤충을 주워 먹었다. 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먹혔다. 몇몇은 고인 물을 마셨다. 다른 몇몇은 눈을 빨아먹었다. 아무도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다. 굶주림은 제스처를 허용하지 않았다. 몸은 실루엣으로 변화해갔다. 정확한 나이를 알 방법이 없었다. 모두 늙어 보였다. 모두 걸을 때 떨었다. 모두 땅을 보았다. 힘은 보이지 않았다. 몸은 일상, 두려움, 습관에 따라 움직였다. 어떤 근육도 욕망에 반응하지 않았다. 오직 두려움에만. 가장 추운 날에는 들판 전체가 더 느리게 움직였다. 줄은 더 길어졌다. 쓰러지는 사람들은 더 자주 나타났다. 처벌은 더 빨랐다. 날씨 때문에 아무도 일을 멈출 수 없었다. 눈이 신발을 덮었다. 땀은 피부 위에서 얼어붙었다. 그 일은 유용한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안에서부터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 날마다 생각하고 반응하고 말하는 능력이 줄어들었다. 몸은 닳아버린 도구가 되었다. 목표는 생산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된 소모였다. 구타가 매일의 일과처럼. 수용소 안에서 구타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나 새벽에 외쳐지는 명령처럼 일상적인 소리의 일부였습니다. 구태는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장소에 있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충분히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떤 제스처든 공격의 신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타를 가하는 사람들은 다른 수감자들에 대한 권한을 가진 카포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색깔 있는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어조나 시선만으로도 존경심을 강요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무, 금속 또는 경화 고무로 만들어진 굵은 곤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낡은 전기 케이블, 도구 손잡이 또는 막사에서 가져온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손도 사용되었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하면 한 번의 구타가 시작을 알렸습니다. 새로 온 사람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몸은 어떤 움직임이 고통을 유발하는지 빠르게 배웠습니다. 새로 온 사람들은 느리게 걷거나 경비원을 쳐다보거나 가만히 있거나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구타를 당했습니다. 메시지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일직선으로,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움직여라. 각 줄, 각 대형, 각 이동은 곤봉 세례를 받을 가능성을 동반했습니다.
사전 지시는 없었습니다. 실수는 말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충격으로만 고쳐졌습니다. 처벌은 행위의 심각성 때문이 아니라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언제든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항상 때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막사 안에서 구타는 통제의 일부였습니다. 카포는 따로 잠을 잤습니다. 자신만의 침대, 외투, 그리고 특권을 가졌습니다. 누군가 코를 골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면 처벌은 즉시 가해질 수 있었습니다. 갈비뼈에 막대기, 부추로 밀치기 또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규칙이었습니다. 아침 점호 동안 구타는 공개적이었습니다. 줄을 이탈하거나 말하거나 비틀거리거나 고개를 돌리는 사람은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모두의 앞에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때로는 5번의 곤봉 세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른 때에는 15번 또는 20번이었습니다.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폭행자의 기분이 리듬을 정했습니다. 일부는 큰 소리로 세웠고 다른 일부는 침묵 속에 때렸습니다. 도구는 다양했습니다. 나무 곤봉이 가장 흔했습니다. 끈, 꼬인 벨트로 즉석에서 만든 채찍, 소총 개머리판, 심지어 금속 상자도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카포는 주먹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무릎, 팔꿈치 또는 부츠를 사용했습니다. 등, 갈비뼈, 다리, 머리를 때렸습니다. 맞는 곳은 어디든 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구타는 집단 처벌의 일부였습니다. 한 그룹이 충분히 빠르게 일하지 않으면 모두는 원형으로 서도록 강요당했습니다. 한 명씩 중앙을 통과했습니다. 카포는 같은 물건으로 쉬지 않고 그들을 때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사람의 차례가 왔습니다. 처벌은 1시간 내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구타는 작업장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한 초라도 멈추거나 도구를 떨어뜨리거나 물을 요구하는 사람은 구석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룹의 감독관은 손에 잡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쇠붙이, 다른 때에는 삽이었습니다. 구타는 소리와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굴욕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처벌받은 자는 피를 흘리거나 절뚝거리면서도 일어나 계속 일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누구든 피로로 쓰러지면 구타는 자동적이었다. 먼저 비명, 그 다음 등이나 머리에 발길질. 일어나지 못하면 카포 2명이 그를 줄 밖으로 끌어내서 일어설 때까지 발로 찼다.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었다. 처벌은 이미 끝난 것이었다. 블록 안에서는 구태 구경꾼이 필요 없었다. 만약 죄수가 빵을 훔치거나 외부인과 이야기하거나 뭔가를 숨겼다고 고발되면 한쪽 구석에 갇혔다. 카포는 그를 혼자, 증인 없이, 시간 제한 없이 구타했다. 때로는 30분 동안 그렇게 했다. 때로는 그가 지칠 때까지. 검사 날에는 구타가 늘었다. 모든 것을 깨끗하고 정렬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해야 했다. 침대가 완벽하게 정렬되지 않았거나 옷이 똑바로 걸려있지 않으면 예고 없이 구타가 가해졌다. 때로는 몽둥이로, 때로는 판자로, 금속 물체로 또는 빗자루 자루로 무엇이든 구타하는 데 사용되었다. 어떤 구태는 이름이 있었다. 100대의 벌은 100대의 몽둥이질을 같은 신체 부위에 리듬에 맞춰 가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등에, 때로는 허벅지에 또는 발바닥에. 죄수는 큰 소리로 숫자를 세어야 했다. 숫자를 잘못 세면 다시 시작해야 했다. 어떤 이들은 시도 중에 기절하기도 했다. 바닥에 쓰러지면 계속하기 위해 물을 뿌렸다. 다른 벌은 수백 번 웅크리고 일어서는 것이었는데 예상된 리듬에 맞추지 못하면 구타를 받았다. 경비병들은 몸이 불평 없이 반응해야 한다고 여겼다. 지연은 규율 위반이었다. 느린 반응은 불복종, 비명은 고통의 신호가 아니라 약함의 신호였다. 비명을 지르는 사람은 더 많은 구타를 받았다. 처벌은 구경거리로 사용되었다. 죄수들은 광장 한가운데에 세워졌다. 모든 사람에게 원을 형성하도록 명령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중앙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구타를 당했다. 어떤 이들은 의식을 잃었다. 다른 이들은 기어서 돌아갔다. 아무도 시선을 돌릴 수 없었다. 처벌은 심리적이기도 했다. 빈도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다. 수년에 걸쳐 구타의 일상은 수용소 구조의 일부가 되었다. 신체적 처벌은 빵만큼이나 흔했다. 신참들은 첫날에 그것을 배웠다.
고참들은 더 이상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몸은 굿에 대한 저항력을 키웠지만 두려움에는 그렇지 않았다. 날씨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덥든 구타는 똑같이 가해졌다. 죄수가 얼음에 미끄러지면 서투름 때문에 몽둥이질을 받았다.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아 피가 나면 더럽힌다는 이유로 또 다른 구타를 받았다. 피로로 느리게 걸으면 또 한 대. 모든 것이 처벌받았다. 신체 언어가 변형되었다.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무도 밀침에 반응하지 않았다.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다. 모두가 어떤 말이라도 촉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닥을 보는 시선, 몸에 붙인 팔, 빠른 걸음, 모든 것이 방어였다. 구타는 또한 경고로 사용되었다. 카포는 한 명을 때려 20명을 통제할 수 있었다. 폭행당한 사람이 뭔가를 할 필요는 없었다. 단지 본보기로 사용될 뿐이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제동장치 역할을 했다. 복종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가장 약한 죄수들은 쉬운 표적이었다. 병든 자들, 노인들, 가장 마른 자들, 그들은 더 자주 구타당했다. 카포들은 그들이 항의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들은 또한 새로 온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했다. 새로 온 사람을 때리는 것은 존경심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일부 카포들은 구타를 일상적인 루틴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일정이 있었다. 그들은 점호 후에 때렸다. 아니면 일터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역할의 일부로 했다. 일부는 그것을 즐겼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그것을 적용했다. SS 경비원들도 참여했다. 만약 그들이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들은 소총으로 그를 땅에 밀어 넘어뜨렸다. 만약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개머리판으로 때렸다. 만약 그들이 웃으면 그들은 붓으로 걷어찼다. 사전 경고는 없었다. 죄수들은 예측하는 법을 배웠다. 카포의 제스처를 보면 그들은 언제 구타가 올지 알았다. 일부는 자신을 가리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 몸이 정신보다 먼저 반응했다. 맹겔레와 의학적 잔혹성의 과학.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수용소 단지 내 한적한 별관에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낮은 건물이 서 있었다. 그곳에서 요제프 맹겔레가 활동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제복과 윤이 나는 부츠를 착용하고 마치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환자들 사이를 걸어 다녔다. 그러나 그는 치료하지 않았다. 그는 마취 없는 절개, 검사 및 수술을 지시했다. 그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다. 쌍둥이가 그의 집착이었다. 새로 도착하는 모든 수송대에서 일란성 쌍둥이가 찾아졌다. 만약 2명의 아이들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일반 집단에서 분리되었다. 그들은 가스실이나 강제노동으로 가지 않았다. 그들은 실험동으로 보내졌다. 그들에게는 옷, 매트리스, 배급품이 주어졌다. 몇몇은 자신들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정반대였다. 각 쌍은 하나의 숫자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측정치, 눈 색깔, 키, 두개골 형태가 기록되었다. 그 후 실험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반복적인 혈액 검사였다. 그 다음에는 알 수 없는 주사가 놓였다. 몇몇은 열발진 경련을 일으켰다. 의사들은 관찰했다. 반응을 기록했다. 만약 한 명이 병에 걸리면 다른 한 명도 같은 물질을 투여받았다. 목표는 생물학적 대칭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 명은 처형되었다. 관심은 부검으로 넘어갔다. 장기들이 검사되었고 조직들이 비교되었다. 결과는 파일에 저장되었다. 어떤 가족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 어떤 시신도 돌려보내지지 않았다. 다른 구역에서는 시신들이 살아있는 채로 개복되었다. 어떠한 종류의 진정제도 없이 복부 절개가 행해졌다. 수감자들은 끈으로 테이블에 묶였다. 팔과 다리가 고정되었다. 장의 일부, 간 조각, 폐의 일부가 제거되었다. 유일한 준비는 경련을 막기 위한 하나의 주사였다. 고통은 극심했다. 몇몇은 목소리를 잃을 때까지 비명을 질렀다. 다른 이들은 시술 도중 기절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면 조수들은 반응을 관찰했다. 대상이 움직임을 멈추면 맹겔레는 시신을 닫고 화장하라고 지시했다. 살아남으면 회복을 위해 막사로 돌려보내졌다. 며칠 후 그는 두 번째 시술을 위해 다시 보내졌다. 세 번 또는
4번의 수술을 겪은 수감자들도 있었다. 상처는 낫지 않았다. 감염되었다. 붕대나 항생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오직 젖은 헝겊이나 신문지뿐이었다. 몸은 약해졌고 퇴화의 증거로 사용되었다. 그것 또한 실험의 일부였다. 여성들은 불임 실험을 받았다. 임시로 만든 주사기를 통해 자궁에 물질이 주입되었다. 때로는 복부에 직접 방사선이 가해졌다. 몇몇은 운동 능력을 잃었다. 다른 이들은 지속적인 출혈을 겪었다. 많은 이들의 난소가 제거되었다. 몇몇의 나팔관은 뜨거운 화학 물질로 봉인되었다. 시술 후 환자들은 침대에 누워있도록 지시받았다. 진통제는 주어지지 않았다. 물도 주어지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 불평하면 재우기 위한 주사가 놓였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입에 재갈이 물려졌다. 대부분은 2주 이상 생존하지 못했다. 아이들도 실험의 대상이었다. 갓난아기들을 데려다가 골수에 직접 박테리아가 주입되었다. 다른 이들은 다른 혈액형 간의 교차 수혈을 받았다. 많은 이들이 쇼크를 겪었다. 몇몇은 말을 잃었다. 다른 이들은 걷는 것을 멈췄다. 증상들은 기록 카드에 기록되었다. 사용된 언어는 전문적이었지만 목표는 손상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실험실의 다른 구역에서는 절단술이 시행되었다. 팔, 다리, 갈비뼈 일부가 제거되었다.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출혈 시간, 근육 수축 또는 신경계의 반응 능력을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몇몇 절단은 부분적으로 행해진 후 반복되었다. 특정 수감자들에게는 피부 아래에 유리, 나무 또는 금속 조각이 이식되었다. 목적은 감염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만약 몸이 열이나 고름으로 반응하면 그것은 데이터로 기록되었다. 만약 몸이 반응하지 않으면 조각의 크기가 늘어났다. 치사주사는 프로토콜의 일부였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제거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합을 시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화학물질, 동물 호르몬, 산업 폐기물이 혼합되었습니다. 그 물질은 심장이나 목에 주입되었습니다. 때로는 피험자가 몇 초 만에 죽었습니다. 때로는 몇 분간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죽기 전에 그들에게서 피, 침 또는 체액이 추출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시체를 열었습니다. 장기는 지체 없이 검사되었습니다. 부검은 처형만큼 빨랐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각 데이터는 의료 블록의 파일로 보내졌습니다. 많은 조수들은 강제 수감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헝가리 의사 미클로시 니슬리는 사형 위협 아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해부를 돕고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임상적 기준 없이 수술, 사망 및 실험을 목격했습니다. 인종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계일 뿐이었습니다. 일부 실험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가 접종되었습니다. 때로는 티푸스, 결핵 또는 말라리아 배양물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발달이 관찰되었습니다. 피험자가 살아남으면 다른 변형이 주입되었습니다. 죽으면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눈은 자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홍채의 색깔을 바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염료가 적용되었고 색소가 주입되었으며 눈은 몇 시간 동안 직접적인 빛 노출에 노출되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각막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구역에서는 두개골의 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정극이나 임시 프로브를 삽입하기 위해 뼈의 일부가 제거되었습니다. 목표는 뇌 활동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손상을 유도하기 위해 통제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신체의 반응 시간이 측정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절차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신들은 실험실의 연간실에 쌓였습니다. 과학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알코올에 보존되었습니다. 두개골, 심장, 폐가 보관되었습니다. 일부는 독일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다른 것들은 새로운 비교에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문서화되었습니다. 각 피험자는 번호, 출신, 신체 상태, 실험 반응이 기록된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나치 의료기관 내에서 유통되는 보고서로 제시되었습니다. 발견과 진보에 대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고통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임산부들은 낙태를 강요당했습니다.
때로는 화학적 방법으로, 다른 때에는 직접 추출을 통해 태아가 살아남으면 실험실에서 검사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기되었습니다. 프로토콜은 없었습니다. 오직 명령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명령은 새로운 실험으로 끝났습니다. 일부 피험자의 폐는 속이 빈 바늘로 천공되었습니다. 공기가 추출된 다음 가스나 액체가 주입되었습니다. 부종을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수감자가 피를 토하면 유용한 데이터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으면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때때로 실험은 최소한의 변형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동일한 물질이 오른팔 대신 왼팔에 주입되었습니다. 또는 용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결과가 비슷하면 기록되었습니다. 다르면 새로운 실험 라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시체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유용한 피험자가 소진되면 더 많은 피험자가 요청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자동적이었습니다. 수송은 새로운 쌍둥이, 새로운 환자, 새로운 강제 자원자를 데려왔습니다. 어떤 블록도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실험실에서의 날들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맹겔레는 웃으며 도착했습니다. 그는 목록을 검토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침대 사이를 걸으며 상처를 검사하고 결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조는 중립적이었습니다.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때로는 수술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때에는 그저 관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명령은 그를 거쳤습니다. 그의 서명은 모든 계획, 모든 죽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허술한 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각 결과에는 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각 시체에는 그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산업질식, 가스실 및 죽음의 공장. 매일 아침은 목록으로 시작되었다. 절멸구역으로 향하는 운송수단은 1000명에서 3000명 사이의 사람들을 데려왔다. 도착하면 선별자들은 방향을 지시했다. 대부분은 가스실이 작동하는 블록으로 걸어갔다. 문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다. 건물들은 공중 목욕시설의 모습이었다. 외부에는 샤워실을 나타내는 간판들이 보였다. 내부 공간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옷을 벗는 방, 겉으로는 의료 검사를 위한 방, 그리고 낮은 천장과 콘크리트 벽, 밀폐된 입구를 가진 주된 방이었다. 천장에는 외부에서 밀봉된 금속 개구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곳을 통해 가스가 들어왔다. 사용된 제품은 치클론비였다. 그것은 공기와 접촉하면 시안화 수소산을 방출하는 압축된 결정체였다. 용기들은 기술 인력에 의해 운반되었다. 도착하면 외부에서 방의 뚜껑이 열렸다. 내용물이 부어지고 즉시 닫혔다. 효과는 거의 즉각적이었다. 희생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가스를 흡입했다. 몇 초 후에 경련이 시작되었다. 일부는 바닥에 쓰러졌다. 다른 이들은 아래쪽 틈새로 숨을 쉬려고 문에 기대어 쌓였다. 과정의 지속시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졌다. 인원수, 온도, 환기. 평균적으로 사망은 4분에서 20분 사이에 발생했다. 비명은 처음 5분 안에 멈췄다. 그 후 침묵만이 남았다. 다음으로 행동할 집단은 존더 코만도였다. 그들은 절멸 기계를 조작하기 위해 선별된 수감자들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가스가 사라지자마자 시작되었다. 금속 문이 열리고 공기가 빠져나갔다. 첫 번째 충격은 냄새였다. 이어서 장면이 나타났다. 벌거벗은 시체들 쌓여 있었고 질식의 흔적, 코피, 입의 거품, 감기지 않은 눈들이 보였다. 존더 코만도는 장갑과 두꺼운 부츠를 신고 들어갔다. 그들은 몇 분 안에 그곳을 비워야 했다. 시체들은 금속 수레로 끌려갔다. 일부는 사후 경직 때문에 너무 무거웠다. 그런 경우에는 갈고리나 끈이 사용되었다. 금리가 있는 희생자들은 분리되었다. 집게로 금리가 뽑혔다. 여성의 머리카락도 잘렸다. 모든 것은 자루에 분류되었다. 방 밖으로 나온 시체들은 화장터로 옮겨졌다. 화장터는 같은 건물에 있거나 인접한 부속 건물에 있었다. 화장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각 화장터는 한 번에 2구에서 4구의 시체를 받을 수 있었다. 불은 하루 종일 켜져 있었다. 인력은 시체 지방이 부족할 때만 연료를 추가했다. 그룹당 소각 시간은 20분에서 40분 사이였다. 쟤는 삽으로 수거되어 양동이에 담겼다. 그 다음 야외로 운반되었다. 그곳에서 뿌려지거나 강에 버려졌다. 일부는 길을 메우는 데 사용되었다. 일정은 엄격했다. 하루에 여러 주기가 계획되었다.
한 건물은 하루에 3교대 절멸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시체수가 화장터의 용량을 초과할 경우 야외 구덩이를 이용했다. 긴 도랑이 파졌다. 시체들은 던져지고 연료로 덮였다. 불은 몇 시간 동안 타올랐다. 과정은 끊임없는 연기를 발생시켰다. 어떤 날에는 연기가 들판의 일부를 덮었다. 불에 탄 고기 냄새는 여러 킬로미터까지 퍼졌다. 인근 주민들은 그 근원을 알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다. 가스 담당자들은 훈련된 기술자들이었다. 그들은 적용을 감독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왔다. 그들은 마스크, 장갑 그리고 특수 의복을 착용했다. 병사들에게 치클론 비취급법을 교육했다. 모든 발송품은 기록되었다. 모든 컨테이너는 개수되었다. 제품은 냉장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열은 증발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래서 통들은 마지막 순간에 옮겨졌습니다. 각 통에는 1000명을 전멸시킬 충분한 양이 들어있었습니다. 존 더 코만도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음식, 신발, 담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3 또는 4 개월마다 교체되었습니다. 이전 사람들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밀의 일부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비밀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 날짜, 수량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종이를 바닥 아래나 벽 사이에 숨겼습니다. 그 정보의 일부는 전쟁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를 재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방들은 캠프의 나머지 부분과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정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아무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진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기술 도면만 회수되었습니다. 각 방은 최대 성능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강제 황의는 다음 순서를 가속화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모터가 켜졌습니다. 그런 다음 호스로 벽을 씻었습니다. 바닥은 쓸려 나갔습니다. 얼룩은 위장되었습니다. 교대는 기차의 속도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같은 날 여러 대의 객차가 도착하면 활동이 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밤에 방이 작동되었습니다. 조명을 위해 스포트라이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줄은 계속해서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연기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은 벽돌벽과 침묵의 규약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개선 사항을 설계했습니다. 온도를 높이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문은 확대되었습니다. 지붕은 보강되었습니다. 한 번에 용량을 늘리기 위한 메커니즘이 설치되었습니다. 목표는 전체 주기를 가속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작은 몸은 열을 활용하기 위해 성인들 사이에 놓였습니다. 크기에 따라 더미가 정리되었습니다. 담당자들은 연소를 최적화하기 위해 그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기술적이었습니다. 성능, 효율성, 부피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희생자 명단은 매일 업무가 끝날 때 파괴되었습니다. 운송 기록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지워졌습니다. 숫자는 반올림되어 있었습니다. 1000, 1500, 2000. 이름은 세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량만. 방이 포화 상태가 되자 다른 방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시설이 확장되고 새로운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캠프는 수요에 적응했습니다. 객차는 끊임없이 도착했습니다.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은 교대로 교체되었습니다. 각 그룹은 몇 시간만 쉬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막사에서 잠을 잤습니다. 일부는 붕괴를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버텼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일상과 섞였습니다. 새로운 죄수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그 단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정 날짜에는 교대가 늘어났습니다. 대규모 추방 기간 동안 캠프는 최대 용량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모든 방이 열렸습니다. 치클론 B의 발송이 증가했습니다. 기차들은 선로에 몰려들었습니다. 줄은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구덩이들은 잔해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들은 기계식 삽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석회층이 뿌려졌습니다. 그런 다음 태워졌습니다. 그 위에 새로운 시신들이 놓였습니다. 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멈춤 없이 증언들은 일치합니다.
그 과정은 빠르고 조용하고 일정했습니다. 중단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 방에 결함이 있으면 즉시 수리되었습니다. 다른 캠프에서 부품이 가져와졌습니다. 기계는 멈추지 말아야 했습니다. 감독관들은 점호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스 양, 횟수, 화장 시간을 통제했습니다. 모든 것이 측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파괴되었습니다. 벽들은 열과 소음을 흡수했다. 천장들은 연기에 그을렸다. 바닥은 피와 체액으로 얼룩졌다. 모든 것이 나중에 덮였다. 그러나 흔적은 남았다. 강제 성매매 및 성노예 캠프 내에서 1942년 중반 SS 지도부는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여러 강제 수용소에 내부 매춘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프로이덴하우저로 알려진 이 시설들은 협력하는 죄수들의 생산성을 장려하고 감시 노동 또는 억압 목표를 달성한 카포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도구로 고안되었습니다. 이 매춘꿀에 참여하도록 선택된 여성들은 주로 여성 수감자들을 위한 수용소인 라벤스브리크에서 왔습니다. 그녀들은 추가 음식, 더 나은 환경 또는 조기 석방과 같은 약속으로 압력을 받으며 선택되었지만 이러한 약속 중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송 과정은 자발적인 것처럼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강요와 권력 남용이 극심하여 여성들은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하자 그들은 행정구역 근처의 특별 막사에 수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끊임없는 감시 아래 기계적이고 강제적인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은 SS에 의해 선택된 죄수들과 엄격한 시간, 제한된 시간, 그리고 절대적인 통제 아래 관계를 맺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 매춘굴의 기반 시설은 개인 침대, 침대 시트, 조명, 그리고 흐르는 물로 존중과 위생을 가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식은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여성 수감자들이 매일 겪는 잔혹성과 대조되었습니다. 성관계는 감독되고 시간이 측정되었으며 기록되었습니다. 어떠한 감정적 유대나 긴 대화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단지 체제하에 몸뚱이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선택된 남성들은 카포, 특혜를 받은 죄수들 또는 수용소 행정부에 협력하는 숙련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SS가 배포한 쿠폰으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방문 시간은 10에서 15분이었고 수감자가 감독관에게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면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보상은 복종에 대한 상이었습니다. 성은 내부 계층을 강화하기 위해 도구화되었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식사는 여전히 부족했고 이동성은 제한되었으며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병에 걸리고 끊임없는 출혈에 시달리거나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처벌받고 일반 막사로 돌려보내지거나 지쳐 쓰러질 때까지 강제 노동에 보내졌습니다. 매춘굴은 질서와 나치 효율성이라는 담론 아래 은폐된 착취의 사슬로 기능했습니다. 수용소의 의사들은 수감자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동의 없이 주사가 투여되고 실험적인 치료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부는 설명 없이 불임 시술을 받았고 다른 일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교체는 빈번했습니다. 여성이 기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가차 없이 교체되었습니다. 압박은 SS로부터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여성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질투, 의심 또는 분노의 원천을 보았습니다. 생존이 작은 이점에 달려있는 구조에서 매춘굴에 있는 것은 끔찍한 형태의 노예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으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호함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을 수용소 내에서조차 소문, 비난, 배제의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정적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휴식, 사생활,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시에 둘러싸여 애정 어린 접촉 없이 끊임없는 처벌의 위협 아래 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을 멈추고 고립되거나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일부는 감염으로 사망했고 다른 일부는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매춘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폭로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습니다. 발생한 관계는 자발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았다. 죄수가 여성에게 애착을 가지면 처벌받을 수 있었다. 여성이 방문객에게 혐오감을 표현하면 구타당했다. 장교가 수감자에게 반하면 그녀를 소유물로 주장할 수 있었다. 동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의지는 무효화되었다. 여성의 몸은 정권이 점령한 영토가 되었다. 아우슈비츠의 중앙 집창촌 외에도 SS 장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여성을 선발하는 작은 비밀 공간들이 존재했다. 이 수감자들은 공식 기록에 등재되지 않았다. 그들은 노동 시스템에서 분리되어 개인 막사나 외딴 지역에 수용되었으며 해당 장교의 변덕에 따라 대우를 받았다.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지속되었다. 그들의 최종 운명은 항상 불확실했다. 일부 젊은 여성들의 경우 성적 강압은 명시적인 위협이 아니라 보호나 음식 제공을 동반했다. 한 경비원은 호의에 대한 대가로 추가 배급을 약속할 수 있었다. 카포는 복종에 대한 대가로 겨울에 담요를 제공할 수 있었다. 성적 권력 구조는 수용소의 모든 수준에 통합되어 있었다. 갈취, 학대 및 지배는 흔한 일이 되었다. 많은 생존 피해자들이 침묵을 택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문서는 부족하다. 일부는 협력자로 판단될까 두려워했고 다른 일부는 그 기억의 장을 지우고 싶어 했다.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재피해를 의미했다. 그러나 나치 문서, 증언 및 전쟁 후 장교 신문을 통해 이 성적 노예 네트워크의 일부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나치 당국은 이러한 집창촌을 훈육 및 예방 조치로 정당화했다. 그들은 성관계에 대한 규제된 접근이 수감자들 사이의 폭력을 줄이고 동성관계나 무질서를 방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군사적 실용주의로 위장된 인체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 실험이었다. 성은 완전한 지배의 도구로 변모되었다. 집창촌에서 사용된 많은 여성들의 최종 운명은 잊혀지는 것이었다. 일부는 수용소 자체에서 질병으로 사망했고 다른 일부는 기록 없이 사라진 곳으로 강제 이송되었다. 아주 작은 부분만이 살아남아 증언할 수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아우슈비츠 시스템의 가장 침묵된 측면 중 하나인 제도화되고 체계적이며 구조적인 성폭력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본보기식 처벌, 교수형, 총살형, 그리고 절단. 모범적인 처벌은 아우슈비츠의 억압적인 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그것은 잘못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징벌적 행위를 직접적인 경고로 변모시키는 것이었다. 수용소는 징벌의 논리로 운영되었다. 죽음은 메시지로, 개인의 사고를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모든 공개 처형은 공포, 복종, 그리고 순종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다. 기지 수용소의 내부 안뜰에는 나무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다. 그곳에서 침묵 속에 정렬된 수백 명의 수감자들 앞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항소의 여지는 없었다. 판결은 반복적인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SS 대원들에게 둘러싸인 죄수는 단상에 올랐다. 때로는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 다른 경우에는 카포가 밧줄을 매기 전에 그의 모자를 벗겼다. 사형 집행인은 올가미를 조였고 발판이 열렸다. 시신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매달려 있었다. 침묵은 의무적이었다. 아주 작은 웅성거림조차 의심이나 보복의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수형은 탈출 시도, 음식 절도 또는 금지된 접촉과 같은 위반에 대해 주로 적용되었다. 처벌은 개인을 넘어섰다. 지시는 명확했다. 모두가 봐야만 했다. 만약 누군가가 불복종하면 SS는 다른 수감자로 그 장면을 반복했다. 그 광경은 감정적 마비를 주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개 처형은 죄수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구경꾼을 그들 자신의 공포의 인질로 만들었다. 때로는 희생자가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은 젊은이였다. 다른 경우에는 쓰레기통에서 감자를 주운 노인이었다. 처형은 나이나 건강을 구분하지 않았다. 규칙은 의지를 말살하는 것이었다. 설명은 요구되지 않았다. 오직 복종뿐이었다. 총사령은 또 다른 논리를 따랐다. 일반적으로 일반 수감자들의 시야 밖에서 행해졌다. 수용소 초기에는 검은 벽으로 알려진 콘크리트 벽이 사용되었다. 그 벽 앞에서 엄중한 감시 아래 죄수들은 정렬되었다.
명령은 수용소 사령관이나 일부 구역 책임자로부터 왔다. 준비가 되면 장교들은 근거리에서 발포했다. 시신들은 일렬로 쓰러졌고 다른 수감자들은 그것들을 치우도록 강요받았다. 여러 차례 사보타주나 반란 혐의로 전체 집단이 처형되었다. 재판이나 변호는 없었다. 과정은 직접적이었다. 선별, 이송, 죽음. 그 영향은 참석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 소식은 막사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집단적 붕괴를 유발하기에 한 가지 신호만으로도 충분했다. 집단 테러 전략은 영구적이었다. 처벌로서의 절단은 빈도가 더 낮게 적용되었지만 죽이지 않고 신체적으로 파괴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시 붙잡힌 죄수들은 마취 없이 또는 조악한 도구로 절단 수술을 견뎌야만 했다. 일부는 손가락을 잃었고 다른 일부는 뜨거운 쇠로 낙인 찍혔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뼈가 부러졌다. 이러한 행동들은 미래의 불복종 시도를 무효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신체적 처벌은 또한 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었다. 때로는 귀가 뚫리거나 얼굴이 훼손되거나 성기가 불에 태워졌다. 논리는 동일했다. 정상적인 상태로의 복귀를 막는 것, 몸을 처벌의 증거로 바꾸는 것. 카포들의 참여는 핵심적이었다. 그들은 장교들의 직접적인 명령을 실행했다. 때로는 처벌을 결정할 권한을 받기도 했다. 만약 누군가가 막사 청소를 하지 않으면 카포는 심한 구타를 명령할 수 있었고 이어서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다른 상황에서는 SS가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교수형에 의한 처형은 흔한 변형이었다. 수감자는 손목이 등 뒤로 묶인 채 몇 시간 동안 몸이 바닥에서 매달려 있었다. 이 방법은 탈골, 어깨 골절, 의식 상실을 유발했다. 이는 처형 전 고문으로 사용되거나 완전한 처벌로 사용되었다. 목격자들은 그 구조물로 끌려간 사람이 임종 상태로 돌아오거나 아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집단 처벌 시스템도 존재했다. 만약 수감자가 탈출하여 재수감되지 않으면 경비원들은 같은 블록의 수감자 10명을 처형했다. 이 경우 선정은 무작위였다. 그룹이 형성되었고 시체가 세어졌으며 정확하게 겨냥되었다. 때로는 총살형이 선택되었고 다른 때에는 환기되지 않는 감방에 갇혀 질식사할 때까지 방치되었다. 내부 보고서는 이러한 처벌을 필요한 징계 조치로 기록했다. 행정적 언어는 시스템의 잔혹성을 숨겼다. 그 처형에서 일어난 일은 정의가 아니라 메시지였다. 각 처형은 수용소를 돌아올 수 없는 공간으로 각인시켰다. 행위가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존재가 소멸되었다. 교수형을 위해 선택된 장소는 다양했다. 때로는 안뜰이 사용되었고 다른 때에는 화장터 외부가 사용되었다. 처형이 공식적인 검사와 일치할 때는 가속화되거나 연기되었다. 히틀러의 기념일과 같은 상징적인 날짜는 사망자가 증가했다. 처벌은 정치적 테러의 논리에 맞춰졌다. 일부 수감자들은 처형되기 전에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강요받았다. 그 행위는 고통을 연장하는 역할을 했다. 위협 속에서 지친 몸으로 경비원들의 조롱을 들으며 파는 것은 절차의 일부가 되었다. 마칠 때 총격은 근거리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무덤은 의식 없이 봉인되었다. 여성의 경우 처형은 유사한 패턴을 따랐지만 추가적인 굴욕감을 동반했다. 일부는 총살되기 전에 발가벗겨졌다. 다른 경우에는 수감자들이 동료들의 살해를 목격하도록 강요받았다. 시각적 처벌은 신체적 처벌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심리적 효과는 파괴적이었다. 많은 수감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목격한 후 정신적 붕괴를 겪었다. 피할 수 없다는 느낌, 끊임없는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불가능함이 내적인 파열을 일으켰다. 이러한 감정적 균열은 시스템의 일부였다. 수용소는 피로만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신도 파괴했다. 처형 후 시신 운반을 담당했던 존더 코만도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다. 과정에서의 어떠한 실수도 즉각적인 처형을 초래할 수 있었다. 시체는 옮겨지고 쌓이고 최소한의 목록에 기록되었다. 매장은 없었고 오직 과정만이 있었다. 시체는 데이터가 되었다. 아우슈비츠의 모든 구석은 살해하거나 처벌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법은 완벽해졌다. 처형은 더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다. 기술이 결합되었고 장소가 교체되었으며 새로운 장치가 사용되었다. 특정 처벌로 시작된 것이 일상적인 기능이 되었다. 처벌은 수용소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심리적 고문, 상징적 굴욕, 그리고 의지 파괴. 아우슈비츠에서 폭력은 구타나 살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테러의 장치는 보이지 않는 정신의 영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SS는 각 수감자의 의지를 꺾고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저항까지도 박탈하기 위해 수많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규칙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되었고 처벌은 이유 없이 내려졌으며 모든 제스처는 반가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는 들어오는 사람의 정체성을 서서히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은 외쳐지는 명령과 함께 시작되었고 실수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시체를 세고 다시 세기 위해 비나 눈 속에서 몇 시간 동안 대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논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은 부조리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미를 찾으려던 사람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요된 침묵, 요구된 엄격함, 그리고 위협 아래 암무화된 움직임은 아무도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공간은 더 이상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SS는 비꼬는 말을 통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수감자들에게 편안한지 물었고 추위로 쓰러진 사람들에게는 비웃듯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시체를 짊어지고 행진하면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쓸모없는 돌을 들어 올리거나 진흙으로 덮인 광장을 부러진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경쟁에 참여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개인을 조롱하는 것 외에는 어떤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 가짜 웃음은 무기처럼 기능했습니다. 막사 곳곳에서 굴욕은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어떤 경비원들은 수감자들에게 동물을 흉내내고 개처럼 짖고 내 발로 걷거나 독일 애국가를 암송하면서 몸을 흔들도록 강요했습니다. 다른 경비원들은 그들에게 진흙 묻은 부츠에 키스하라고 명령하거나 총살을 목격하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말기 환자들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며 결코 오지 않을 치료를 약속하며 그들이 거짓된 환상에 매달리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감정적인 붕괴는 내부 역학에 의해서도 유발되었습니다. 위임된 권한을 가진 수감자들인 카포 시스템은 신뢰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수년간의 친구도 추가 배급 한 조각 때문에 서로를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빵 한 조각을 나누어 먹던 사람이 다음 날에는 처형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연대는 처벌받았습니다. 동료가 걷는 것을 돕는 것은 생산의 방해물로 여겨졌습니다. 의심은 영구적이었습니다. 모든 제스처가 분석되었습니다. 모든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편집증이 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완전한 줄 앞에 서서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자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릴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처형될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수용소는 총이나 가스로만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치심, 무력감, 조작된 죄책감으로도 살해했습니다. 감정은 고문의 도구였습니다. 언어는 무기처럼 조작되었습니다. SS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보낼 때 이동이라고 말했고 가족을 분리할 때 재배치라고 말했으며 누가 살 것인지 결정할 때 의료 선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언어적 왜곡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언제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단순히 일상적인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포는 모호함에 있었습니다. 한 명령이 청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처형을 의미하는지 결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끊임없는 의심은 반응할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이전 정체성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상징적인 의식에 굴복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여러 번 자신의 번호를 반복하고 독일어로 외우고 오직 그 번호에만 응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뺨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유니폼은 같았고
머리 모양도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소멸되었고 개인적인 차이는 처벌받았습니다. 균질화는 비인간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밤은 휴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려던 사람들은 새로운 줄을 서거나 결석자를 세거나 터무니없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구타당하며 깨어났습니다. 일부는 독일어 비명을 들으며 몇 시간 동안 서 있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설명 없이 다른 구역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불면증은 간접적인 처벌로 유도되었습니다. 정신적 피로가 증가했습니다. 의지는 허물어졌습니다. 증언들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합니다. 육체적 고통은 심리적 붕괴에 비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중 누구를 추방할지 선택해야 하는 것을 보는 것, 어머니가 딸이 끌려가는 동안 침묵하도록 강요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 형제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족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 이러한 장면들은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모든 감정적 유대감을 파괴했습니다. 수용소는 단지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감을 파괴했습니다. 유대인 죄수들에게는 그들의 신앙과 관습을 파괴하려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일부는 성스러운 책을 짓밟거나 종교적인 물건으로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영적 달력의 중요한 날에 일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굴욕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처벌은 각 개인의 문화적, 영적 존엄성을 침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은 매일 유도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또한 거짓 희망으로 부풀려졌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이송이 약속되었고 함정인 형량 감소가 발표되었으며 매복으로 끝나는 가벼운 일이 제공되었습니다. 타인의 말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적 유대감의 그러한 붕괴는 설계의 일부였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는 이미 지배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죄수들은 일종의 내면의 침묵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수주간의 학대 끝에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슬픔은 무관심으로 변했습니다. 분노는 공허함으로 변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해졌습니다. 대화는 기계적인 문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의 단절은 점진적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몸만 남았을 뿐 정신은 부재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마지막 단계를 정확하게 감지했다. 누군가가 반응을 멈추면 그들은 그를 본보기로 삼았다. 그들은 그를 줄 가운데에 세웠다. 그들은 그를 조롱했다. 그들은 그를 밀쳤다. 때로는 옷도 입히지 않고 밤새도록 세워두기도 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이것이 의지를 잃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아무도 돕지 않았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수용소는 증인들을 강제 공범으로 만들었다. 모든 메커니즘은 집단 저항을 막도록 설계되었다. 복종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일한 가능한 출구였다. 육체적 고통은 지나갔다. 정신적 피해는 남았다.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은 결코 말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파편만을 기억했다. 보이지 않는 흉터는 영구적이었다. 심리적 고문은 그곳에 없었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피를 흘리게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를 텅 비게 만들었다. 아우슈비츠에서 범죄는 단지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을 지우는 것이었다. 정신이 목표였다. 그리고 그 범죄는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지워진 범죄, 시체, 매장지 그리고 천호 작전. 아우슈비츠의 집단 무덤은 물류적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죽음의 공장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은폐 장치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일부였다. 말살 기계가 더 효율적이 될수록 쌓이는 시체의 양 또한 증가했다. 비는 해자 밖으로 피를 휩쓸어 갔다. 썩은 살 냄새가 전체 경계를 침범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증거를 지울 긴급성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최종 단계가 시작되었다. 범죄를 사라지게 하려는 시도. 1942년 이후 처리되지 않은 시체들이 화장 시스템을 포화시켰다. 과부하는 수백 구의 시체가 던져지는 큰 구덩이를 열도록 강요했다. 시체 처리를 강요받은 포로들인 존 더 코만도는 마치 쓰레기인 것처럼 인체 잔해를 파고 끌고 쌓는 사람들이었다. 일부 목격자들은 하나의 구덩이에서 2,000구 이상의 시체를 세었다고 주장했다. 시체 더미는 진흙, 석회,
오래된 재와 섞였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뼈 조각들이 들판 위로 날아다녔다. 1942년 말과 1943년 동안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힘러와 그의 조언자들은 동쪽에서 패배가 닥쳐오기 시작했음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 재판이나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터무니없게 들리지 않았다. 제국은 그들의 범죄의 물리적 소멸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천호작전이 탄생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량 살인의 모든 증거를 제거하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아우슈비츠는 다른 수용소들과 함께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소각하고 잔해를 흩뿌리라. 이 작전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학살에 대한 이전 경험이 있는 SS 장교 파울 블로벨이었다. 블로벨은 증거 파괴 전문가들과 동행하여 아우슈비츠에 도착했다. 절차는 간단했지만 잔인했다. 이미 묻힌 시체들을 꺼내어 기차 레일로 즉석에서 만든 그릴 위에 올려놓고 휘발유로 불을 붙였다. 불꽃은 여러 미터 높이에 달했다. 영인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인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영구적인 회색 하늘과 우물 속의 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존더 코만도는 즉결 처형의 직접적인 위협 아래 낮과 밤으로 이 화장 더미를 발굴하고 싣고 연료를 공급하는 책임이 있었다. 불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한 구덩이를 끝내면 다음 구덩이를 시작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구토하지 않기 위해 얼굴에 천 조각을 묶고 일했다. 일부는 더위로 기절했고 다른 이들은 피로로 쓰러졌다. 그러나 그들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멈추는 자는 교체되었다. 그리고 교체되는 자는 결국 처형되었다. 제거 시스템에는 분쇄 요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타지 않은 뼈들은 수거되어 망치로 빻거나 금속 롤러로 눌러졌습니다. 재는 나중에 흙과 섞여 밭에 뿌려졌습니다. 다른 때에는 강이나 인공 호수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잔해를 가득 실은 열차가 복합단지 밖으로 운반되어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흔적은 사라져야 했습니다. 치아 하나, 척추뼈 하나, 발자국 하나도 온전하게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작전에는 손상되거나 너무 눈에 띄는 화장터를 해체하는 작업도 포함되었습니다. 금속 구조물은 해체되었고 벽은 폭파되었으며 폐허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도록 잔디로 덮였습니다. 환기구는 막혔고 피배수로는 비워졌으며 가스실이 작동했던 공간은 시멘트로 덮였습니다. 일부 지역은 경작지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시신이 야외에서 불태워진 지역을 숨기기 위해 나무가 심어지기도 했습니다. 1944년 붉은 군대의 징역에 직면하여 파괴는 더욱 광란적이 되었습니다. SS는 화장 작업을 늘렸고 과정의 세부 사항을 알고 있는 존더 코만도들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해 10월 7일 이 죄수들 중 한 그룹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형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폭발물을 사용하여 화장터 중 하나를 폭파시켰습니다. 일부는 탈출했지만 다음 몇 시간 안에 추적당했습니다. 대부분은 시도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란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파괴 과정의 유일한 증인들은 불로 말했던 것입니다. 천호작전의 많은 세부 사항은 살아남은 죄수들의 증언, 문서 파편 및 제거되지 못한 잔해 덕분에 나중에 재구성되었습니다. 수용소 해방 후 발굴된 일부 구덩이에서 소련군은 두개골 조각, 치아 보철물이 있는 인간 턱뼈, 그리고 땅에 박힌 석회화된 뼈들을 발견했습니다. 나치가 범죄를 지우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흔적은 흙, 지방, 뼈 가루층 사이에 갇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작전 중에 몇 구의 시신이 화장되었는지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그 숫자는 수십만 명을 쉽게 넘어섭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해된 모든 죄수들이 즉시 화장로로 보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굶주림, 추위, 구타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여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그 시신들도 발굴되어 재로 변환되었습니다. 말소 과정은 절멸 자체만큼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어떤 산업 단계만큼이나 조직적이었습니다. 독일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 마지막 몇 달 동안 분말화된 인간 잔해를 실은 트럭이 제국의 여러 지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는 증거를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 연합군이 집중된 증거를 찾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일부 파편은 늪에 버려졌고 다른 일부는 경작지에 버려졌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재를 자갈과 섞어 복합 단지 내부 도로를 보강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행정 기록도 파괴되었습니다. 수송 목록, 의료 보고서, 입국 기록, 강제 이송 경로표 등이 불태워졌습니다. 이름, 날짜 또는 수량을 연결하는 모든 문서는 제거되었습니다. 내부 저항군 구성원들에 의해 몇몇 서류만이 숨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 파편들은 전쟁 후 학살의 일부를 재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마지막 날들에는 소각로들이 한 개까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SS는 소각을 가속화하기 위해 장작, 석탄, 기름, 그리고 인체 지방을 사용했습니다. 시신들은 분류나 존중 없이 무더기로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병자든 강제 노동자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한 주기의 끝이었습니다. 죽이고 태우고 흩뿌리는 것. 마치 그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우슈비츠의 천호 작전은 뒤틀린 논리의 절정이었습니다. 먼저 살해 시스템이 설계되었고 그 다음에는 살해를 은폐하기 위한 시스템이 설계되었습니다. 신체적 전멸은 기억의 전멸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그 노력에는 군인, 장교, 기술자, 의사, 그리고 강제 수감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각자는 사라짐의 사슬에서 한 가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침묵은 그 방법의 일부였습니다. 증인들은 처형되었고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으며 풍경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뼈들도 살아남았습니다. 불, 산, 굴착기에서 벗어난 아주 작은 진실의 조각들. 아우슈비츠는 스스로를 지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최소한의 세부 사항까지 설계된 파괴 시스템으로 기능했습니다. 수용소의 각 부분은 육체를 부수고 정신을 무력화하며 수백만 명의 생명을 오차없이 소멸시키기 위한 특정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구조 일정, 할당된 역할, 그리고 처벌은 지속적인 죽음의 조직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즉흥성은 없었으며 오직 효율성만이 있었습니다. 고문은 신체적, 의학적, 성적, 그리고 상징적인 형태를 띠었습니다. 수용소의 기계 장치는 고통, 복종, 그리고 소멸을 일상적인 임무로 생산했습니다. 발생한 그 어떤 것도 자발적이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범죄는 계획되고 실행되었으며 아우슈비츠를 절멸의 작전 중심지로 만든 계층적 조직망에 의해 은폐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증거는 그 공포의 공장이 시작부터 최종 제거까지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줍니다.